한국에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여기 유럽에서 온 모녀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딸을 위해 과거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계속되는 새 인생을 감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젠 몇 번째인지 알기도 힘들 만큼 이동해온 그녀는 결국 가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한국으로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들이 누구인지 그녀들이 숨긴 비밀과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말이죠. 그녀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길래 지구반 대편에서 한국으로까지 와야 했던 걸까요? 평범하지 않은 이 모녀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살고 있는 메이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2살이 더 많아서 친구들보단 사실 일찍 성인이 되었죠. 친구들은 이 사실에 대해 몰랐지만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태어난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전학을 많이 다녀야 했죠. 그 이유는 저의 학창시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어 심하면 눈이 빨갛게 변할 만큼 충혈이 되고 입술 주변까지 부어오를 정도로 심각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를 통해서도 그 원인조차 찾을 수 없으니 당연히 해결하는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약을 먹어 간지러운 고통 정도만 조금 완화되는 정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날에는 평소에 먹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제 컨디션이나 날씨,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에는 마치 모기에 여러 방 물린 것처럼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가 가진 질환은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큰 약점이 되곤 했죠. 학창시절엔 참 특이한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은 단체에서 배제된다는 법칙 말입니다. 이건 아마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이나 직접 겪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비슷하지 않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견뎌야 했고 보편적임과 다르다는 건 어린 저에게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겐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일 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까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상처였죠. 그러면서 저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제 모습에 지킬 앤 하이드 같다며 외모를 비하했고 저는 그때마다 인격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는 저에게 차라리 전학을 가자고 권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교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교를 옮겼고 옮길 때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도 바뀌어야 했죠. 저를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인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만 이제껏 이런 이야기를 제 스스로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학창시절은 그저 늘 숨기고 싶은 과거였으니까요. 이렇듯 학교 생활을 멈췄다 다시 다니는 걸 반복하다 보니 친구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점 역시 또 친구들과 다르기에 약점이 될까봐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긴장하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또 전학 가게 돼야 할까봐 전학을 가서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건 둘째치고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 엄마가 저 하나 때문에 계속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것만 같아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갔으면 했어요. 시간이 남들보다 2~3배는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드디어 졸업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둬도 됐지만 취업을 하려면 최소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녔던 학년을 다시 다니다 보니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타고난 머리가 좋은 편인 걸 알면서 모른 척 어려운 척하며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더군요.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딱히 꿈은 없었죠. 그나마 꿈이 있다면 그저 무탈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를 괴롭게 한 건 저의 병이나 학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었죠. 두 분께서는 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두 분의 이야기는 곧 싸움으로 번져 그 싸움의 언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까닭으로는 저를 위해 매번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어머니의 양육 방식과 아버지의 견해 차이였죠.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는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긴 아버지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죠.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니니 저를 완전히 이해하실 순 없었겠죠. 아버지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무척이나 설득력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도 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매번 그 직장들을 새로 잡거나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아버지의 인생도 있는 것인데 저 하나 때문에 그걸 모두 걸어달라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쳐가셨고 결국 두 분은 일주일의 반 이상은 싸움으로 보내다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 살기로 하고 대신 아버지에게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넉넉하게 받기로 했고 그 덕에 저는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해 주실 수 있던 최선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점차 말수가 적어진 아이가 되긴 했습니다. 이젠 아주 과묵한 편이죠.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입 밖으로 잘 꺼내질 않으니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행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큰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능력을 펼치시는 아버지의 탁월한 유전자를 받아서일 겁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법을 전공하는 게 어떤지 내심 바라셨죠. 저도 딱히 하고 싶은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소외받았거나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멋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건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던 제 인생에 외롭던 저처럼 누군가에겐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법을 전공하기 위한 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무난하게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워낙 무리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알레르기가 또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퉁퉁 부은 제 얼굴로는 죽어도 강의실에 나가고 싶지 않았죠. 며칠 방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제 인생이 너무도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과에 결국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한 뒤 저는 계속해서 더 혼자가 되어버리고 있었죠. 점점 더 어두워졌고 원래도 말수가 없었지만 엄마하고는 그나마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젠 엄마가 할 이야기도 생각나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멍한 채 그저 좁은 제 방 안에 틀어박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게 제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누가 알겠어요. 제가 법조인을 꿈꾸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 다른 길이라고 느껴지던 것에도 길이 등장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운명적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템플스테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처럼 면역질환을 가졌거나 고치기 힘든 질환을 가진 이들이 머물면서 좋아진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다는 대형 병원에서 가진 치료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됐던 우리 가족은 거의 제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반포기 상태였는데 비로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에 대해 바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몇 주 만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낸 거라 엄마는 무조건 너가 하고 싶다면 가자고 해주셨죠. 안 보여줘도 된다고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채비해서 떠나자고 하셨죠. 엄마는 저를 낫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시겠다며 미신적인 의식에도 투자하셨을 정도로 저만큼이나 간절하셨거든요. 하지만 당장 한국에 가기 위해선 목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또 뭐라고 할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제 말이라면 그래도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버지께 이야기한다고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바쁘시더군요. 그래도 저를 오랜만에 보자 아버지는 반가워하셨어요. 마스크로 꽁꽁 감싼 저를 보시곤 제 상태가 지금 어떨지 말 안 해도 짐작하고 계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저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너도 엄마 닮아가니? 정말 실망스럽다. 넌 날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어쩌면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나는 다 아빠를 닮았잖아요. 그럼 이 빌어먹을 병도 결국 아빠한테 온 걸지도 몰라요, 네? 난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요. 라는 말을 뱉어버리듯 하고 속상한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받질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거금의 돈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만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하고 멈춰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행을 서둘러야 했죠. 필요한 것들만 서둘러 챙겨 엄마와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고 항공권과 템플스테이까지 모든 예약을 끝마쳤죠.
그런데 그날따라 도통 잠이 오질 않아.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가면서 엄마의 통화 내용을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나라 가는 거 싫지.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어? 어휴 몰라. 나도 좋으면 그래봤자 얼마나 좋겠어. 난 기대도 안 해. 그냥 다 해보는 거야. 엄마의 전화 내용을 듣지 않는 게 나을 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줄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그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엄마와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죠.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국. 빠른 수속을 마치고 공항 내부를 목격한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참을 봐야 할 정도로 높은 층고의 인천. 공항 내부는 자연과 함께 어울린 좌석들과 첨단 시설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엄마도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게 분명했죠. 표정만 봐도 엄마의 기분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어머니와 저 두 여자가 어딜 걸어도 완벽히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죠. 유럽권에서 살아온 저는 어떤 사람이 수상하고 곧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내내 눈치를 보고 지냈던 저의 경험이 쌓여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발달했거든요. 그날은 유독 더 신경 써서 주변을 스캔하고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시선을 이쪽 저쪽을 살폈죠. 하지만 공항에서 어떤 한국 사람도 우리의 물건을 탐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할 일에만 관심이 있더군요. 더 신기했던 건 고개를 들면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확실히 봤던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워낙 보안과 치안이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0회 정도가 찍히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들만의 양심의 선을 지키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감탄하고 제가 예약한 한국의 사찰로 가야 했습니다. 헌데 아직 로밍을 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넘쳐났어요. 공공 와이파이인데도 그 정도의 속도로 터진다니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이도 살겠구나. 그 문화 수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유명한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 두었는데 다른 외국인들과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아 바로 저는 제가 신청한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미 다들 모여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와 그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외국인들이 타 있어 제가 버스를 맞게 탔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죠. 하긴 OECD에서 성공적인 세계의 문화 관광 상품에서 템플스테이가 정해졌고 그러면서 더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건 웬만한 콘서트 티켓 예매보다 힘든 일이 되어서 더군요. 특히 인기가 많은 절은 금방 마감이 되어버려서 저도 예약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죠. 제가 알기론 올해만 해도 6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했다고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30개 정도의 유명한 템플스테이 체험이 있는데 제가 고른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 부산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인 부산에 가게 된다는 게 좋았죠. 제가 본 많은 한국 콘텐츠에서 부산이 등장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버스로 도로 위를 달려 어느 덧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은 가을이긴 했지만 멋진 단풍에 감싸 안아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방금까지 있던 세계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즈넉하게 펼쳐진 그 공간은 마치 신화 속에나 등장할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영어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저희가 지낼 곳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식사를 곧 하게 된다고 하셨죠. 제가 여길 고른 이유 중 하나도 다큐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최고 웰빙 음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한국절의 사찰 음식에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절은 세계적인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스님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비록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채식이 제 질병에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야채를 습관처럼 먹는 게 어려웠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안내받은 곳에 모여 있는데 서먹함과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게 된 스님들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와 태도를 보자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낯선 공간이 주던 긴장감마저도 무장 해제되는 듯 했죠. 엄마도 점점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절에서 첫 식사는 채식으로 이루어진 버섯 잡채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그랬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 맛에 너무도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고기를 넣지 않고도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평생 파스타면이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독특한 식감과 특히 오색이 다 들어간 아름다운 비주얼은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모두 제출해서 안타깝게 기록으론 남길 수 없었죠. 엄마는 꼭 레시피를 물어봐야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외국인 스님도 계셨고 외국어가 능통한 분도 꽤 많아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스님은 저에게 이곳은 굴곡진 삶의 쉼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그릇을 가진 저에게 달려있을 뿐이며 진정한 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해 주셨죠. 그 말들은 계속 저를 되돌아보고 곱씹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간보다 연장이 가능해 총 한 달까지 머물기로 했죠. 매일 미디어만 보고 살던 저에게 지루하기만 할 거로 예상했던 그 안의 생활은 저에게 무기력보다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어줬고 충전해주는 시간이 된 듯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늘 강조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에 알맞게 온돌에서 자는 경험은 점점 더 제 간지러움을 낫게 해주었죠. 저희 어머니도 만성 두통을 달고 사셨는데 따뜻하게 몸을 항상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사만을 반복하다 보니 눈에 띄게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이 결정을 한 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저를 위해 함께 어디든 와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었다고 덧붙이면서요.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 제 증상은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별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마법 같은 상황에 저는 예전에 저처럼 활기도 용기도 찾아갔고 애초에 밝았던 제 모습으로 꽤 많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며 서로가 이곳에 찾은 까닭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었죠. 그들이 온 이유는 각기 다양했습니다. 그냥 불교에 관심이 있어 온 사람도 있었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쌓였던 사람들, 저처럼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절에서 지내는 기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끝마칠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세상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만 같았죠. 저는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며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만 가득 채워두고 닫은 채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진정,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쩌면 매번 그래온 것처럼 저로부터 도망치듯 온 것이란 것도 이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더는 도망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라 포기니까요. 건강의 삶의 방식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한국에서의 값진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더는 저의 과거가 숨길 게 아니라 저를 단단하게 채워준 양분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비로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법조인이 될 거라는 확신도 말이죠.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